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 전국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의 칼끝이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입건된 데 이어서 어제는 출국 금지까지 당했거든요. 사상 초유의 일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출국 금지라는 것을 보면 법률상으로도 그러니까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자 또는 범죄 수사에 지금 출국을 할 위험이 있는 자, 예를 들어서 네. 범죄에 곧 이제 드러날 그런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이번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제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을 한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네. 뭐 사안은 뭐 1개월이라는 어떤 지금 이내라는 얘기도 있고 6개월 이내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국 금지라는 건 곧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것이고 네. 소환 조사를 한다는 건 곧 기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때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출국 금지라는 건 단순히 출국 금지가 아니라 이제 곧 수사에 돌입하고 수사에 소환돼서 곧 기소를 다투는 그런 범죄 혐의자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유의 사태, 즉 현직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 이유 이외에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바로 우리는 그냥 헌법 조문상으로만 내란 외환을 받지 실질적으로 내란죄에 적용되는 혐의자가 될 줄은 정말 뭐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네, 특검이 작동하기 전에 어쨌든 좀 성과를 내려는 검찰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강제 수사 가능성을 이번 주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내란 수계란 말을 다 자연스럽게 해요 이제는. 네. 그 김영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에도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적시가 됐어요. 네. 이미 이제 공식 문서에 내란죄가 적시된 거예요. 그냥 정치적인 그런 수사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내란죄로 이제 적시가 되고 구속영장에 말이죠. 김영현 구속영장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제 공수처, 검찰, 국가수사본부 다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소환을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조사하는 방법도 그렇고 또 긴급 체포를 할 건가 문제. 네. 김영현 장관의 경우는 긴급 체포를 했잖아요. 긴급 체포라는 거는 사형, 무기, 그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될 때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게 긴급 체포예요. 네.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경호처가 아마 막을 공산이 큽니다. 네. 어제 보도 보니까 경호처가 김영현 장관의 공간 수색할 때도 상당히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책임자가 반대하면 그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책임자가 지금 이 대통령실이나 관저의 책임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막으면은 이제 반대하면 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떻게든 이번 주 안에 이번 주가 그래봐야 오늘 화요일밖에 안 됐잖아요. 네. 어떤 형태든 간에 소환 통보라든지 어떤 그 수사의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말이죠. 네. 대통령의 사실 직무는 거의 정지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인 것이지 직무가 정지된 건 아닌 거예요. 이게 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사실상 직무 배제됐다고 합니다만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빠른 속도로 어느 기관이건 간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누가 먼저 소환장을 보낼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직무 정지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국방부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 지금 국군 통수권이 누구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국방부 대변인이 법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네.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의 이선 후퇴가 허울뿐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권한 대행이든 책임 총리제든 이런 표현들로 인해서 그래 그렇다면 이양이 그러니까 잠시 동안이라도 권한이 이양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저께 그 국방부 쪽의 발언이 바로 결정타가 됐습니다. 네. 사실 국방부 쪽에서의 공식 증언 답변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현재 어떠한 뭐 이유를 대서라도 그 군 통수권이 이양된 적이 없어요. 뭐 책임 총리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책임 총리제가 뭐 이전에 있었다 없었다 뭐 논쟁이 있었지만 있었더라도 군 통수권은 대통령한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한테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선 후퇴를 지금 하고 있더라도 네. 가장 중요한 군 통수권 여기에 하나 더하면 인사권, 임명권, 인사권이라는 건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두 가지 권한을 이양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이선 후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국방부의 그 답변으로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런 상황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을 윤 대통령, 칩거 상태로 계속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거취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선택을 과연 할까요? 저는요 하야나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탄핵이 가장 질서 있는 퇴진입니다. 지금 보세요. 조기에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12월 8일이에요. 네. 대통령이 담화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런데 질서 있는 퇴진 지금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상민 장관의 사의도 수용을 했고 네. 국정원 차장을 임명했고 말이죠.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것 같다는데 저건 법률가답지 않은 발언이에요. 한동훈 대표답지 않은 발언이다. 네. 아니 권한 행사에 적극적인 게 어디 있고 소극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식사할 때 적극적으로 먹고 소극적으로 먹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발언 자체가 법률적이지가 않고 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뭐 감정적인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냉정하게 봐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사건을, 이 사태를, 이 어마어마한 국가 비상 사태를 말이죠. 그야말로. 네. 근데 이거를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사실상 직무정지된 거다. 이성후퇴다. 이성후퇴란 말이죠. 이성후퇴란 단어는 이미 2016년도 박근혜 탄핵 때 나왔던 얘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는 그래도 나왔던 얘기가 국회가 추천하는 합의안 총리였다고요. 네. 막연하게 현재 있는 총리가 책임 총리한다는 건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제 거취 문제를 오늘 중으로 뭐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여당에서. 근데 여당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한계가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 스스로가 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는. 네. 대통령이 국정을 일임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헌법적인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슨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말은 좋은데 질서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가장 일정이 정확히 밝혀지는 게 탄핵이에요. 네. 탄핵은 헌법 절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2016년도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2016년도 12월 9일 날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 게 2017년도 3월 10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5월 9일 날 대통령이 뽑힌 겁니다. 정확하게 6개월 걸렸어요. 네. 정확하게 6개월 동안 가서 새 대통령이 선출된 거였거든요. 그게 질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질서 있는 조기 뭐니 해도요.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이걸 용납할 거냐의 문제예요. 국민들이. 네. 아무리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고 여당 내에서 얘기하고 야당이 얘기하고 그래 봐야 국민들은 당장 내려오라는 거예요. 하야를 하든가 탄핵을 하든가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거 자꾸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질서는 점점 더 어지러워진다. 역설적으로 말이죠. 네. 자, 국민의힘 어제도 최고위원 회의에 이어서 의원총회 등을 이어갔는데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어요. 일단 초선 의원과 중진 의원들 간의 생각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도 이 상황이 절박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어쩔 수 없다는 건 압니다.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대표로서의 권력이 공고하지 못하니까 네. 지금 이렇게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권력이 이렇게 분산돼서 백가쟁 명식으로 의총에서 5시간 동안 30여 명의 의원이 각각의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고 결론이 딱 한 가지예요. 나온 결론은 TF, 태스크포스 팀을 해서 정국 안정, 그다음에 국정 안정을 도모한다. 네. 그건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답은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두 가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언제 대통령이 퇴진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퇴진하느냐. 그러면 다음에 어떤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대선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걸 왜 듣고 싶냐면 예측 가능한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은 오늘 오후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집권 여당이면 아무리 소수당이라도 그것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정이 불안정하다는 걸 깨닫는다면 네. 결론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완전히 실어줘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안을 갖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가 이런 어떤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뒤로 물러서서 여러분들의 의견만 듣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의견은 또 중진은 중진대로 친윤은 친윤대로 친한은 친한대로 각각 다른 초선은 초선대로 각각 자신들의 어떤 생각만 딱 얘기하다가 가장 합의를 볼 수 있는 게 TF 태스크포스로 결론을 거기서 고민해보자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저께의 그 상황은 집권 여당이 완전히 난맥상이구나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준 결과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 첫 번째 탄핵안 표결을 막았습니다만 오는 토요일에 두 번째도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투표에는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당내 그 초선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거든요. 과연 그 의원들이 투표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막을 수 있을까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이번에도 토요일 날 탄핵 표결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도 이번 14일 토요일에도 지난 토요일처럼 일이 벌어지면 국민의 문 닫아야 됩니다.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릴 텐데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잖아요. 네. 근데 무슨 명분으로 지금 내란 수계라고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적시한 상태인데 근데 무슨 명분으로 또 다시 퇴장을 할 수 있을까요? 퇴장은 못할 것 같고 만약에 못할 것 같은데 이 상식과 이 지금 당위를 무시하고 말이죠. 또 다시 퇴장까지 하고 이렇게 한다면 지난주 토요일 같이 똑같은 행태면 보수는 괴멸합니다. 네. 그게 바로 보수의 괴멸이에요. 탄핵에 찬성한다고 보수가 괴멸되는 게 아니고 탄핵에 반대하면 보수가 괴멸돼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말이죠. 전 자꾸 2016년도가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때 네. 과정이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네. 그때도 그래도 그때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더 악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때 네. 분당이라도 했었어요. 그래도. 그 분당이 물론 보수가 괴멸한, 보수가 이제 정권을 뺏기는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국민들은 말이죠. 어제도 여의도 집회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탄핵 될 때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전 국민의힘이 참 생각이 참 부족한 정당이라고 느끼는 게 의원총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가. 대통령이 벌인 일인데 근데 당에서 그걸 어떻게 그걸 수습합니까?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결단을 된다는 내릴 수밖에 말씀이신가요? 없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하야되면 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를 60일 이내에 치러야 되죠. 네. 근데 지금 다들 얘기는 대통령이 하야할 생각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헌법 절차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언제 퇴진하는 걸 이제 TF를 해서 만들겠다는데 언제 퇴진하는 걸 대통령이 밝힌다. 그걸 국민들이 믿겠냐고요. 내년 3월에 한다? 기다릴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이건 당위를 떠나가지고 현실 존재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내년 3월에 하겠다. 정확하게 밝혀요. 이게 조기 퇴진인데 조기라는 게 날짜가 안 정해지니까 불안하다,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빨리 예측 가능한 정책점을 밝혀라. 밝혀요, 그래. 내년 2월에 하겠다. 내년 3월에 하겠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냐 이런 거예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당도 어려움이 있죠, 지금. 그거 왜 모릅니까? 다 알죠.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이거 수습은 해야 되고 수습은 안 되는 거고 말이죠. 네. 원천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럴 땐 국민의힘이 문제가 어려울 때 말이죠. 초심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 네. 원론, 정도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용태 의원은 여당이 특검법을 추진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자, 지금 일단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게 한 번 지금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든 것들 다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검도 상설 특검 따로 또 일반 특검 따로 동시에 지금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이건 그냥 공격적인 어떤 그런 그 입장에 불과하지 실제로 특검으로 이 전국을 좀 가라앉혀보자, 혼란 수습하자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김용태 의원의 발의가 굉장히 제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특검이 지금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이 정부에서 여야 합의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에 협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야당이 들을 수 있는 협상을 들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특검 갖고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개헌을 한다 그러면 개헌이 야당한테 어떤 점에서 유리하다. 4년 중임제 포함을 해서 네. 그런 것들을 야당이 그래 그럼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특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특검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야당이 특검을 한다 그러면 여당이 받아주면 돼요. 그럼 협상하자. 네. 그러니까 야당이 그래 최초로 그러면 한번 협상을 해서 협상을 한 걸 통과시켜 보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지금 김용태 의원이 이야기한 건 우리가 발의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여당이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야당을 포함해서 국민들에게 지금의 여당이 대통령을 옹호한다거나 그 여죄 여부를
뭐 낮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더군다나 한 가지 더 있죠. 모든 세기 수사기관이 너무 경쟁을 벌여서 네. 이것을 지금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정돈해야 되는 건 저 집권 여당 내지는 여권이 해야 되는데 여권이 지금 수습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정돈하는 건 특검이에요. 특검을 함으로써 이 세 수사기관의 어떤 뭐 서로 경쟁해서 중복이 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정돈할 수 있으니까 저는 김용태 의원의 이 발언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검에 대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유의미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지금 이제 검찰, 뭐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고 네. 아마 이 수사기관들이 열심히 하려고 할 거예요. 이제 왜 이 수사기관들이 워낙 뭐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이게 과거에 성공한 쿠데타도 나중에 처벌받았어요. 네. 그렇죠? 그건 나중에 처벌받았죠. 이번엔 실패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실패한 친위 쿠데타니까 이 검찰이나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가 대통령 받을 수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일도 살아야 되니까. 네. 최근에 이제 검찰의 인사가 이제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인사가 있었죠.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라든지 검찰총장도 바꾸고 그 이제 대통령 영부인 이른바 이제 그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을 봐주기 위한 거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달라요. 아마 이 세 기관들이 열심히 하긴 할 텐데 이게 지금 겹칠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구속영장 이런 것들도 법원이 발부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최근에 통신영장도 발부를 안 했다고요, 법원이. 워낙 중복으로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지금 이 세 기관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검이 출범하는 게 이건 맞아요. 네. 맞는데 이제 야당은 상설특검도 글쎄요, 상설특검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특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게다가 또 일반 특검 같은 경우도 이것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니까. 그 이선을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은 김용태 의원의 생각도 일리가 있고 야당이 상설특검, 일반특검 다 여러 가지 상황하는 거 이거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네. 야당이 뭐 과거에 탄핵 남발한 거 저도 비판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런 계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건 어쨌든 간에 여야가 좀 합의해서 특검이라도 출범시켜서 수사 자체를 좀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 수사기관들이 경쟁하지 않게끔 하는 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뭐 특검을 어느 기관이 하냐 이런 것들도 역시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는 데에서의 효율성 때문에 네. 뭐 당연한 이제 문제 제기겠습니다만 글쎄 이것도 공허한 측면이 있다. 대통령이 결국은 진퇴, 거취를 대통령이 밝히는 것 그게 이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네. 네. 자, 상황이 이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 공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모레죠. 12일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되는 것이 사태 해결에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수습의 주체가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 뭐 완전히 어떤 전염병 때문에 아파트가 고립이 됐어요. 그랬을 때 뭐 한 100여 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는데 이 수수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대표를 뽑아요. 그리고 그 대표의 리더십을 믿는 거예요. 그럼 네. 그 대표가 나서서 자기가 사람 또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그 어떤 협상도 하고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는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당대표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당대표가 지금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당론을 결정하는데 당대표는 패싱해버렸어요. 당대표는 몰라요. 근데 아무리 당론이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도 네. 이 최고위원회의라는 최고의결 기구를 지금 주재하는 대표가 바로 존재하잖아요. 최고의 권한.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일원화돼야 돼요. 근데 중진이라든지 친윤 의원들은 아니다. 지금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쪽에서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뭐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이 말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의원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윤상현 의원이 구세로 올랐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난 2016년도에도 1년 후에 국민들이 다 잊어먹더라. 네. 내가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예를 들어서 TK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다시 금배지를 달 수 있는 의원들이라면 제가 뭐 너무
너무 뭐 일반화시키지만 의원들이라면 아니 지금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찌됐든 몇 년 후에 다시 뭐 총선에 나와도 뭐 지금 국회의원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임하는 게 아니냐. 네. 임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백가쟁명이고 아직도 원내대표 뽑는데 전파적으로 누가 나오느냐 이런 거 갖고 다투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에는 뭐 시민들의 항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고요. 또 정당 해산 청원도 5만 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성난 민심이 오늘 14일 국민의힘의 단일 대우를 분열시킬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민심이라는 걸 거스를 길이 없어요. 네. 아무리 독재 정권도 나중에 다 민심에 의해서 무너졌고 우리가 역사에서 수없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를 성취해낸 거예요. 그 엄혹한 독재 정권을 뚫고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내란죄 얘기를 다 인정한 상황이고 헌법 위반이라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통령을 그 자리에 놔둡니까? 다른 거 같으면요 사과도 하고 쇄신도 하고 개편도 해서 가능해요. 근데 아까 화면에 다 나오잖아요. 군사들이 들어가서 병사가 들어가가지고 네. 국회를 범했는데 그거를 지시한 최정점에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을 질서 있게 조기 퇴진시키자고 지금 여당이 뭐 원내대표 뽑는다 안 뽑는 거 좋아요. 그래 뭐 누가 되든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원내대표. 그건 뭐 네. 하나의 절차니까 뽑겠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그만두면 뭐 나경원, 성일종, 뭐 권선동 이런 분들 얘기되는데 좋습니다 그건 누가 돼도 이어서 친한 따지는 게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공허하고. 근데 아무튼간에 대통령께서 지금 뭐 지난주에 말씀을 하긴 했죠. 뭐 당에 일임한다. 일임할 수 없는 거죠. 뭐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법적 근거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여당은 말이죠. 그것과 무관하게 국민의 뜻이 뭔가, 국민이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보면 네. 보수가 살아날 수 있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보수가 괴멸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요. 네. 지금 어떻게든 탄핵을 막을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언제까지 막겠습니까 이거를? 전 막는 거 이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네. 주 토요일 날 글쎄요. 국민의힘 내에 의인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의인이. 네. 거창에 의인이라는 표현까지 제가 쓰는데 있다면 이 사태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네. 이거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여야 떠나서 무슨 뭐 일각에서는 이게 탄핵되면 이재명 대표가 된다. 그건 그때 일이에요. 그때 일. 이쪽에서 잘하면 누가 압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 사태란 말, 이 어마어마한 이 사실 정변에 가까운 일을 대한민국의 위기가 초래된 건데 안보, 경제 모두 면에서 이걸 집권 여당이라는 당이 아무리 소수 의석이라 하더라도 네. 접근하는 이 어프로치가 잘못됐다고 좀 봅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성남 민심도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뭐 작전에 참여했던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라 쏟아져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시각각으로 현장에 투입됐던 지휘관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고 이 발언은 거의 결정적입니다. 네. 뭐 그 전까지는 경고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150명을 끌어내려라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네. 지금 항변하는 측 이게 아무리 뭐 지금 뭐 그 내란죄라더라도 실패한 게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항변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휘관이 직접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그 지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특히나 지금 강북 내지는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 도저히 그 민심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지금 나온 항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지금 고민이 굉장히 깊을 테고 이렇게 그 임시의총장에 가둬두지 않고 이번엔 투표장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네. 이번에 부결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